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벌써 한 달째입니다.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현재 전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생각보다 길어진다는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 뭐 러시아는 한 단기 2, 3일 내에 뭐 이걸 끝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초반에 그랬었죠. 네, 뭐 키우라든가 이런 주요 도시에 대한 점령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 약간의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전선에서의 우위를 속에서 교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키우 같은 경우 수도에 지금 한 45km까지 이제 물리쳐가지고 포격 그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아조프해에 있던 군 수송선, 러시아 군 수송선을 또 격침을 시켰다든지 하는 전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걸 좌시하지 않을 거고, 체첸에서라든가 시리아에서 썼던 아주 무자비한 그런 공격 방식이 이제 도입이 더 강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그런 사태가 좀 더 좀 처참한 상황이 될까 봐 저희들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전에 구사했던 무자비한 방식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건 뭐 인명에 대한 살상도 군사적으로는 뭐 용인된다 하는 전제하에서 그 도시 전체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비무장이고 무장이고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군사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자기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큰 피해를 해서 이제 파괴와 이제 소모전 형식으로 가서 상대방이 이제 결국 정치적으로 굴복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작전인데요. 이건 좀 21세기 이런 인도주의적인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서는 좀 맞지 않는 행동으로들 국제사회에서 비난하고 있는 거죠. 네.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네. 그런 공격. 네. 러시아가 공군력이나 그러니까 전력 면에서는 압도적인 걸로 평가를 받는데 네. 본래 특히 제공권도 장악을 못한단 말이죠. 왜 이렇습니까? 그건 좀 뭐라고 그럴까 좀 특수한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것도 준비 태세라든가 어떤 이제 훈련 계획이 좀 잘못된 것에서 나온 건데요. 네. 러시아 공군이 이제 이런 도시에 이제 폭격을 할 때 본래 이제 정밀 유도탄 같은 거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조종사가 멀리서든지 얼마든지 조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재래식 폭탄으로 가서 정확하게 투하를 해야 하니까 네. 이게 저공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비행기 내에는 이런 상대방이 이제 방공 공격을 해올 때 그걸 포착을 해서 억제하는 플랫폼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공 비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스팅거 미사일이라든가 최신 미사일도 있고 또 방공망을 또 막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 격추를 시켜서 지금 뭐 39대가 격추된 상태고요. 네, 그렇군요. 뭐 헬기는 막 40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제공권 문제에 있어서도 러시아가 좀 허점을 많이 드러냈다 이렇게들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투기가 왜 이제 대공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플레어라 그래서 열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런 걸 쏘기도 하고 저희도 아주 일상적으로 보는 것들인데 그런 것도 잘 이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황은 당초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KBS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 화상 인터뷰에서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asking for a no-fly zone not to protect our military storages or airports. We're doing it to protect our people. These people are not killed by tanks or by soldiers. They're killed by bombs shelled from the sky. So this is a decision I understand. And our government understand that this is a sort of an unprecedented step. It should be done. Well, indeed, the negotiations are rather intense. And they're taking place on a permanent basis. They're not related only to the ceasefire, but the whole range of issues related to restoration of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of Ukraine and in its borders since 1991, when Ukraine got independence. 네. 어쨌거나 비무장 민간인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외교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양측이 뭐 휴전도 포함해서 한 4차례 지금 만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 외교적 해결을 해 나가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러시아는 이게 자기 지도자의 이제 무오류성, 무가실. 우리는 지도자라는 게 이게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반드시 수행이 돼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목표를 이제 한 3가지를 들었는데요. 이제 군사적인 이제 잠재적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중립화가 돼야 한다든지 비무장화돼야 한다든가.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나치적인 그런 인종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말라 뭐 이런 걸로 했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게 이제 영토적인 문제죠. 네. 얄타 지역, 크림 지역을 이제 러시아 소속을 하겠다, 돈바스 지역을 독립시키겠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우크라이나한테 요구를 하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뭐 나토 가입 안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얘기를 했어요. 중립 끊고 하겠다. 근데 네. 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안보 보장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그 나토 가입에 관해서는 2019년에 우크라이나 그 정치권에서 헌법에다가 그거를 명시를 해놨어요. 아예 헌법에요? 네, 뭐 대통령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은 또 이제 국민 투표를 해야든지 네. 그런 정치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고 또 영토 문제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건 또 국민들의 또 투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빨리 또는 중간점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외교적 교섭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자, 문제는 근데 상황이 악화된다는 데 있죠. 네.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 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집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We would respond. We would respond if he uses it. The nature of the response would depend on the nature of the use. NATO has never been more united than it is today. Putin is getting exactly the opposite what he intended to have as a consequence of going into Ukraine. We've built that same unity with the European Union and with the leading democracies in the G7. My answer is yes. That depends on the G20. Asked to have both Ukraine be able to attend the meetings as well as basically Ukraine being able to attend the G20 meeting and observe. 네, 나토가 오늘처럼 단결된 적이 없었다. 네. 나토가 직접 개입하거나 네. 확전될 가능성 또 배제할 수 없습니까? 네, 그건 이제 나토나 미국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군대는 직접 파견 안 한다든가, 노프라이 존 아까 얘기되었는데 그게 이제 직접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자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러시아 측에서 미사일을 잘못 또 그 나토 쪽에 보낸다든가 특히 이제 화학무기 같은 경우를 썼을 때 그게 이제 영향이 나토 인접국에 이제 갔을 경우에 그때 좀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확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가급적이면은 확전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자, 지금 국제사회가 여러 제재 조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래픽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죠. 네. 스위프트에서 일단 퇴출을 했고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그러니까 국제 금융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러시아산 원유, 가스 수입도 금지했고, 자 이게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아주 구체적인 심각한 타격을 입혀서 이것 때문에 전쟁을 멈추게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조치들입니까? 그게 이제 경제 제재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경제적 고통을 주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쟁을 이제 억제하는 데에는 뭐 효과는 좀 덜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어차피 결국은 이제 상황 인식을 좀 바꾸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었고요. 네.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제사회가 이제 이런 영토 보존이라든가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이제 전적으로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정부가 거기에 국격에 맞게 잘한 거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가 이거를 우리도 이제 비우호국이라고 했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좀 경청해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만일 이제 평화 협정이라든가 이게 이제 전쟁 상태가 종료됐을 때를 좀 생각을 해서 러시아에 대한 또 외교적인 그 대화의 문은 그냥 끊이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의 마지막 문까지 걸어 닫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부가 그동안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역할을 좀 더 해야 하는데 이제 경제 안보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교부의 이제 공관이라든가 이런 정보 수집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직이라든가 역할을 좀 더 새 정부에서는 좀 커졌으면 좋겠고요.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진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국익을 잘 살리고 또 주변 국가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노벽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내시엔 사사건건